예. 그러면 이제 우리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필리핀은 저렇게 길거리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좌경, 그러니까 코라손 아퀴노도 왼쪽으로 끌려가게 되죠. 예, 저런 열기가 있으니까. 저 왼쪽 사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87년 6.29로 해서 타협을 딱 보고 그러고 나서 신군부 쪽에서 질서 있게 퇴각을 하죠. 노태우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그래서 우리는 88 올림픽까지 제대로 치르는 그런 길을 간 거예요. 이런 그 필리핀과 벌써 이게 그 한국이 그때 완전히 그 시기 72년에서 87년까지의 한 15, 16년의 시기 동안 완전히 겉으로 보면 굉장히 유사한 길을 갔어요. 챕터가 정확히 싱크로나이즈, 동기화되죠. 그런데 그 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차이가 점점 벌어져서 지금 오늘날 같은 그런 차이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이 들죠. 여기서 이제 제가 전에도 이렇게 그 보여드린 그 사진, 카터는 근데 왜 마르코스는 그냥 두고 왜 유독 박 대통령만 제거하려고 들었을까? 카터가 79년에 그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그 저기 어디냐 그 의회 연설에서 말끝마다 민주주의, 인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고 일어나서 이거 때려 엎어라 이 소리지. 그런데 실제로 사람 더 많이 잡아 죽이고 더 잔인한 거는 마르코스여서 그때 사람이 엄청 죽었어요. 물론 필리핀 안에는 굉장히 그 왼쪽스러운 급진 그런 무장 조직이 있고 그랬죠. 우리로 좀 빨치산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왜 유독 박 대통령만 제거하려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미국한테 요즘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이해를 하죠. 근데 그 당시에 한국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수수께끼였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데 일본보다 조금 못한 일본, 그러면서 더 독한 일본. 일본에 대한 근본 그 경계심은 대단하거든요, 미국이. 미국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까지 항복 안 하고 그냥 미군 수만 명 죽게 해서 결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원폭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 이런 게 있어요. 며칠 전에 그 누구냐? 그 제가 꽤 쿨하게 보는 그 아주 그 고급진 군사평론가가 그냥 툭 지나가는 말이 한국은 핵무장 절대로 못 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한국을 핵무장 시켜주면 일본도 핵무장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어떻게 두고 봅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그 경계심은 굉장히 세요. 미국이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보면 이게 거의 일본인데 일본보다 더 독할 수 있는 일본 같은 자들 이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다가 한반도가 너무 민감하고 이해는 안 되고 너무 민감한 지역이니까 여기 뭐 옛날에 일본군 장교했던 자가 이상하게 나라를 끌고 갈라 그래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극도로 자기들이 알고 있던 인간 유형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문화 유형이 아니고 여기가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그런 죽음에까지 몰아넣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연구자들이 뭐 그런 비사나 이런 건 앞으로 점점 더 밝히겠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원래 우리가 다루려고 한 주제, 대만 침공과 한반도라는 주제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주제를 생각할 때는 절대로 이제 한계를 둬서는 안 됩니다. 금기를 깨야 됩니다. 이런 주제에 관해서는 당위적 금기를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상상해서도 안 된다. 뭐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곤란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전략가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이 관점에 서서 이 대만 침공과 한반도 사이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아무런 금기가 없는 거침없는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약점 또 중국의 약점을 알게 되고 그래야 오히려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같은 얘기를 오늘 좀 더 모셔보죠. 이제 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예, 전쟁 준비는 전쟁에 관한 가장 냉혹한 상상력에서 출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He who wants peace must prepare for war. 그래서 civis pacem para bellum.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칼리큘라, 그 이상한 변태 황제가 제거되고 그 황제의 외삼촌이 황제가 돼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해요. 여성 권리도 강화해주고 또 병에 걸린 늙은 노예들을 끝까지 밥을 먹여서 살려주고 뭐 이런 그 제도들을 만드는데 그 황제 이름이 클라우디우스입니다. 클라우디우스가 남긴 말이죠. 훌륭한 황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을 준비한다. 그게 군사력만 잔뜩 키우는 거냐? 저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마인드가 선행해야 된다. 그러면 전쟁에 관한 마인드를 준비해라. 그러면 그때 무슨 뜻이냐? 냉혹한 전쟁 전략, 잔인한 전쟁 전략에 대해서 거침없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신세계를 가져야 된다. 평화를 원한다면 냉혹한 전쟁에 관한 전략적 상상력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만 침공에 관한 워게임은 너무 착하고 순진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이 유튜버 중에 여기 안 교수의 바깥 세상 톡톡인가 하는 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말씀은 어눌한데 구수하게 하셔. 연세도 좀 드시고 저보다 좀 손인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이렇게 고급지고 균형 잡힌 그러한 평론을 하시는 분이에요. 또 좋은 책도 소개를 해주시고, 이분이 며칠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출간된 신작 Danger Zone이라는 신작을 소개를 했어요. 이 책은 이제 한마디로 2027년에서 한 2, 3년, 2029년, 30년 요 사이가 제일 위험한 시기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 시기에 미국의 여러 전력들은 그러니까 군함 이런 것들은 퇴역하고 새 군함으로 바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중국은 이제 그 군 현대화가 끝나고 그래서 그때가 제일 전쟁이 위험한 시기다. 뭐 이런데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만 침공과 직결되어 있는 필리핀과 한반도는 언급이 없는 거예요. 아까 필리핀에서 미군 기지 딱 4개 빌리니까 중국을 딱 포위하는 근거지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언급이 없는 거예요. 또한 최근에 이제 널리 회자된 Center for Strategy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소, 거기에 그 대만 침공 워게임, 그 보고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면은 중국에 맞서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대만과 미국과 일본이 싸우는 건데 거기에는 한국과 한반도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저는 그 보고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군사지정학 담론가들의 이러한 그 맹점을 극복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기고한 건데, 이 기고자는 누구냐면 마커스 갈루스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도 아니고 글로벌리스트들의 무슨 짝퉁 글로벌리스트들의 무슨 근거지라고 하는 대서양위원회, 힘이 막강한 데죠. 디 아틀란틱 커미티요. 대서양위원회의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팀 책임자예요. 연구 파트에. 이 사람의 말은 그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한국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언급되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 가치 기반 동맹,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근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은 한국 안에서 반중 여론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강화되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때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침공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국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오히려 중국의 대만 침공이 억제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의 얘기 자체를 보면 대만 침공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시어터, 우리가 전장이라 그러죠. 전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대만을 중심으로 한 전구에 한국이 어떻게 갈 거냐.
저는 가는 거 반대하거든요. 주한미군의 일부가 움직이는 건 오케이. 근데 한국은 후방 지원 정도 하면 된다. 거기는 우리 진짜 살 떨리는 상상 해봐야 된다. 이 대만 침공이 일어났을 때 최대 이슈는 뭐냐면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예요. 북한 접수에 나설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아까 냉혹한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냉혹한 전략가라면 북한 접수에 나서야 마땅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는 얘기는 중국이 어떤 메시지예요? 그거는 미국한테 이런 메시지 띄우는 거거든요. 네가 말이야, 미국이 말이지, 우리 중국을 상대로 대만 전구를 본격적 미중 전쟁으로 확전할 깡다구가 있어? 없지, 그런 깡다구. 그럼 우리 그냥 요 대만 전구 안에서만 싸우는 거야. 그게 너랑 나랑 그 암묵적인 그 프로토콜이야. 네. 저거랑 똑같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격을 거의 안 하잖아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유린하고 있는데 그게 암묵적 프로토콜이거든요, 지금. 확전을 대만 전구 바깥으로 확전 안 한다라는 전제 아래서 전부 워게임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냉혹한 계산을 하는 전략가라면, 그게 한국에 있는 전략가든 미군 전략가라면, 정말 냉혹한 계산을 하는 전략가라면, 스마트한 전략가라면 전혀 다르죠. 확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그래, 본격적으로 미중전쟁은 안 벌릴게. 응? 근데 너희 분단된 거 뭐 해결하겠다고 거기서 전쟁 벌렸잖아. 오케이? 그럼 한국도 분단된 거 해결하려고 전쟁 벌이면 되네. 이거 본격적인 미중전쟁 아니잖아. 근데 그럼 너 어떡할래? 이런 거죠. 그래, 너랑 본격적인 미중전쟁으로 확전할 생각 없어. 그런데 북한 얘 보니까 말이야, 자꾸 ICBM 만지작거리고 있어. 아주 신경 쓰이는데. 우리 옆구리 노릴라 그래. 그래서 한국과 상의 좀 해봤지. 그랬더니 한국도 이참에 접수해버리자고 하네. 그래서 우리가 한미공대응으로 유엔사 깃발 들고 접수했어. 야, 그런데 너희 여기 들어올 깡다구 있냐? 근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참 자리가 명당이구만. 저장에서 말이지, 다이렌까지 너희 전부 다 보이네. 거기 빤스 무슨 색깔일 것까지 다 보여. 그리고 지금 지금 우리 진핑이 아저씨는 지금 베이징에서 난닝구 갈아입고 있네. 그거 보이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미군과 일본과 대만이 합쳐서 대만 전구를 막아내는 한편, 여기서 그냥 북한을 접수해버리는 거야, 하루아침에. 저게 신의 한 수라고요. 저럼 이제 그 볼은 이제 중국에 넘어가지. 너희 이거 본격적인 미중전쟁 세계대전으로 벌일 깡다구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볼은. 중국으로 볼이 넘어간다고요. 이거 무시무시한 살 떨리는 게임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 미국은요, 이 공간 게임 중독자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을 해서. 시공간 게임의 중독자 누구냐? 미국이에요. 새로운 공간을 찾아서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미국의 경험을 모방해가지고 히틀러가 구호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삶의 공간, 레벤스라움이라는 구호를 만든 거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사실은. 이거는요, 스포츠 중에서 가장 정교한 공간 게임이 이게 미식축구거든요. 그래서 미식축구 한번 시청하는 거 맛들이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 게임 이해하고. 이러면 공간을 너무 기막히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쓸 거냐, 그 게임이에요, 저게. 바둑보다 더해요. 바둑도 이게 공간 게임인데, 바둑은요, 그러니까 시간 게임을 안 하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바둑돌을 샥샥샥샥샥 놓는 게 세계에서 제일 빨리 놓을 수 있어.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놓는 그 손재주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흑돌 잡았을 때 100이 10수 놓는 동안 나는 20수 놓나? 아니잖아. 100한수, 흑한수. 100한수, 흑한수. 리듬을 똑같이 지키잖아. 흑과 100 사이에.
리듬을 시간을 동일하게 맞춰놓고 공간을 갖고 싸우게 만든 게 바둑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 미국 쪽에서 하고 있는 공간 게임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 뭐냐면은 이 이동과 소통에 관한 그거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공간을 장악한다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시원시원하고 전광석과 같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 게임이에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동 속도, 통신 속도를 장악을 하고 공간 게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대륙간 정보, 대륙간 무선, 그다음에 전화,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야전 무선, 그게 발달해서 핸드폰, 그다음에 저기 공중에 올리는, 저 우주에 올리는 GPS, 광통신, 인터넷, 이게 전부 미국 서울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게 전부 뭐냐면 결국에 가서 공간 게임인 거예요. 이동과 통신에 드는 속도를 줄이면 공간을 지배한다 이거거든. 심지어는요, 우편제도조차, 현대 우편제도조차 미국에 의해서 완성됐습니다. 미국이 제일 철저해요. 지금 저거 뭐냐면요, 1860년대 이후로 대륙간 철도 놓일 때 그 철도선 따라서 그 전보치는 모습, 뚜뚜뚜뚜뚜 그 전보 라인이 같이 깔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0 그게 한 3년쯤 되는데, 그 미국 쪽이랑 그 유럽에다가 그 그 안테나 저렇게 높게 세워놓고, 저기 지금부터 한 120년 전 사진입니다. 높게 세워놓고 무선 통신을 한 거예요. 무선 정보. 그 한 12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따지면 한 150년 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전화죠. 이게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남들이 전화를 깔면 나도 반드시 전화를 깔아야 되는데, 남들이 전화를 별로 안 깔아서 그냥 뭐 호사가들이 뭐 그냥 좀 깔은 거야. 그럼 나도 깔 필요가 없어요. 이걸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 그러거든요. 남이 하면 반드시 해야 되고, 남이 안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 전화는 그 나오기는 한 150년쯤 전에 나왔는데, 퍼지기 시작한 건 나온 다음부터 한 100년 지나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50년 걸린 거죠. 이 네트워크 이펙트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제2차 대전 때 이 무전기를 이제 나온 거죠. 저 무전기 같은 게 나오니까 히틀러 같이 이렇게 참호 연락병이 필요가 없는 거죠. 히틀러가 참호 연락병이잖아요. 전사자율 제일 높은 거. 왜냐하면 서로 참호전을 하면서 상대방을 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참호에서 톡 튀어나와가지고 타타타타타 달려가는 사람은 그건 이제 사냥감이 되는 거죠.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런 무선이 나옴으로써 참호 연락병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제가 모토로라가 만든 거거든요. 모토로라가 저거를 개념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이런 벽돌장만한,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휴대폰인데, 아니 1990년대 초에 저 벽돌장 하나가 한 100만 원 넘었던 것 같은데, 그때 돈으로 굉장히 비쌌어요. 저 벽돌장이. 진짜 벽돌장만 해요, 저거. 술 취해서 저걸로 머리 까면은 진짜 머리 터질 거야, 아마. 흉기입니다, 거의. 저기 뭐 휴대폰이라고 쓰고 흉기라고 읽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GPS 위성 통신 한 수십 개, 한 20-30개 띄워가지고 지구를 뺑뺑뺑뺑 돌면서 어느 한 순간에 한 지역은 항상 3개 이상의 위성에서부터 이렇게 신호를 받는 그 체제를 또 구축을 했죠. 저게 1960년대부터 구축했거든요, 쟤들. GPS를, 우리가 지금 내비에는 쓰는 GPS를. 그 다음에 이제 광통신이 이미 1980년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말고, 그전에는 인터넷 방식이 아니라 뭐 프레임 릴레이, 소넷 이런 방식이에요. 좀 달라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게 뭐예요? 결국은 소통과 이동에 관한 시간을 단축시키면 공간을 지배한다거든. 그러면 결국 목표는 뭐냐면 공간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따라서 공간 게임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대만의 시어터, 전구가 벌어지면 그건 그거대로 막으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급소가 되는, 급소를 딱 노려다보는, 그러면서도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게 아닌 그 고지를 딱 점령해 버리는 거죠. 그게 북한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냉혹한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 계산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시간과 공간은 절대로 인간한테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도 24시간, 너도 24시간이지. 맞죠? 그런데 소통과 이동에 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자에게는 그 시간이 같은 시간이 아니고 그 공간이 같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통과 이동에 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자는 공간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직급이 높아지면 관용차 나오는 거고, 더 높아지면은 기사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더 높아지면은 자가용 비행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해요.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다영역 전투라는 말이 많이 쓰이거든요. 다영역 전투라는 건 결국 뭐냐면 우주, 육군, 해군, 공군, 이게 다 결합이 된 전투인데, 이건 결국 뭐냐면 그렇게 결합을 하려면 소통과 이동에 대한 시간을 단축해야죠. 그렇게 되면 공간을 그렇게 융합해서 지배할 수가 있으니까. 예, 우리는 시간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좀 알아요. 심지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그 깊은 분들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차원, 영원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죠. 영원은 영겁과 다릅니다. 영겁은 시간이 축적돼서 굉장히 긴 시간을 뜻하죠. 예. 그게 아니라 영원은 그냥 영원, 이터니티는 그냥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가 영원이 될 수도 있고 영겁이 영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건 약간 철학적인 생각이었고요. 지금의 전쟁은 결국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지배력, 다시 말하자면 소통과 이동에 대한 시간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공간을 지배할 것이냐, 그 지배력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이 게임이라고요. 이 점에 있어서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공간 장악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예요. 그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짧게 다시 반복할게요.